이미 시대적 과제가 된 환경 문제. 그동안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에서는 환경 파괴를 멈추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었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에너지가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게 될지, 왜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지 아직까지는 많은 의문점이 남아있는데요.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바꾸게 될 새로운 에너지의 모습,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사람들이 땅 위에 건물을 세우고 물길을 막아 댐을 만들고 나무를 베어 문명을 발전시키는 동안 지구 속 자연은 조금씩 황폐해져 갔습니다. 과도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기후는 바뀌고 동물들은 서식처를 잃어버렸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자연을 해치지 않는 에너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과 함께,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이죠. 환경오염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와 함께 살아가는 법, 그 방법을 만나봅니다.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살아온 우리는 이제 그 결과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발생한 이상기후로 동물들은 고향을 잃어버렸고, 지난 2011년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지진과 해일로 큰 문제를 일으켰고, 사람들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온전하게 태양의 빛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열 에너지. 그리고 바람의 힘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 에너지. 이 밖에도 지열, 바이오, 수소를 이용한 연료 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런 친환경 에너지를 잘 사용할 수만 있다면 좀 더 건강한 미래를 만날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태양광 에너지는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시설 비용 면에서 풍력과 수력보다 경제적이고 전기량의 생산 조절 능력도 뛰어나 최고의 친환경 에너지로 알려져 있죠. 도시는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입니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만드는 에너지는 어디에서 올까요? 자, 이곳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도시인 만큼 환경을 해치지 않은 친환경 에너지 사용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바로 태양광 에너지에 주목했습니다. 보시는 이 제품이 이제 서울시의 가정에서 이제 많이 설치하는 미니 베란다 태양광의 그 표준 모델입니다. 이 사이즈는 이제 260와트 기준 모형이고요. 구조는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태양광 모듈에서 생산된 직류 전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전기로 바꿔주는 이 설비가 마이크로 인버터인데요. 마이크로 인버터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교류전으로 바꿔주는 설비입니다.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지점이 이게 안전하냐라는 좀 그런 우려도 있으신데, 보시는 것과 같이 뭐 설비 구조가 난간에다가 이렇게 구조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 밴드로 다 고정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이게 생활안전시험연구원에서 내풍압 실험을 다 거칩니다. 내풍압 실험에서 태풍의 기준인 약 한 50m/s의 태풍 바람에서도 이제 안전하다라는 통과를 한 제품만 이제 설치하도록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햇볕을 받아 바로 발전 소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콘센트만 꽂으면 바로 작동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바로 이전 설치가 가능. 게다가 안전은 기본이라는데. 이 베란다 태양광은 약 한 30kW 내외의 전기를 한 달간 생산합니다. 그렇게 되면 냉장고 한 대 정도 전기를 이제 줄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요금으로 따지면 한 5천에서 6천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20년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경제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친환경 설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쓰는 에너지는 내가 직접 생산한다. 이야, 이거 정말 뿌듯한 일 아닌가요? 에너지 자립을 원하는 시민이라면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햇빛만 있다면 우리 집이 곧 태양광 발전소가 되는 태양광 미니 발전소는 점점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2018년 10월까지 설치된 수만 해도 16만 가구가 훌쩍 넘었습니다. 태양광 미니 발전소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지 궁금하시죠? LED 전구 200시간, TV는 10시간, 전자레인지는 1시간 40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한 달에 냉장고 한 대 정도는 무료로 사용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죠. 게다가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설치 후 전기세는 한 달에 약 5,130원 절감되니 1년으로 치면 61,560원 정도 아끼게 됩니다. 250W의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한 대 설치하면 소나무 2그루를 심는 효과로 경유차 한 대가 내뿜는 초미세먼지를 없앨 수 있죠. 자, 이런 효과가 16만 가구가 된다면 더 늘어나서 100만 가구가 된다면 그 효과가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상쾌해지시죠? 반갑게도 친환경 에너지를 도입하려는 이런 노력은 가정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2~3번은 방문하는 이곳에 친환경 에너지 발전 설비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전등을 밝히는 전기도 혹시 이곳에서 직접 만들어 쓰는 전기인 건가요? 보시는 쪽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저희 옥상 유유 공간을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지금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국 39개 점포에서 매년 4,700메가와트/아워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옥상에 남는 공간에 태양광 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는데요. 이야, 전기세도 아끼고 환경도 살리는 그야말로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곳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가 안 돼 있다면 어떤 공간으로 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시다시피 그냥 옥상으로 아마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찾아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함으로 있어서 요즘 많이 문제되는 환경 문제 좀 더 이바지하고 싶어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설비를 지금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9개의 점포에 설치됐지만 앞으로 총 60개 점포에 이런 태양광 설비를 갖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건 뭐죠? 이거 전기차 충전하는 거 아닌가요?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활용하자는 목적으로 작년 11월에 저희 마켓에 1층에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개소가 되었습니다. 옥상에서 태양광 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하는 겁니까? 그야말로 태양으로 전기차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야, 대단합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많지 않아 고민이라는 운전자들도 많았죠. 이렇게 태양열 에너지로 전략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들이 늘어난다면 정말 반가운 일이네요. 향후에는 추가적으로 전국의 21개 점포에 신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서 60개 점포에 매년 12,300메가와트/아워의 수준의 전력 생산을 할 계획이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 시 연간 5,750톤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연간 소나무 4만 1,000그루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갑게도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서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환경 파괴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노력은 각 지자체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전기 차량 충전 구역이니 일반 차량은 이동해 주시기 이곳은 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소인데요. 이곳 솔라 스테이션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에 넣어 놓았다가 바로 전기차에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다 태양광 에너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친환경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태양광 전기 충전소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곳 솔라 스테이션에 이제 진입하게 되면 이 차량 번호를 인식하게 되고요. 또 이 하부에는 차량 자동 감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제센터에서 이 차량이 진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차종별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태양광으로 얻어진 전기 에너지를 저장 장치에 보관했다가 전기차에 충전하게 되는데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친환경은 당연히 같이 가야 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대응처럼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도 친환경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2월부터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되어서 태양광 에너지와 전기차 보급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심 곳곳에는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주택 지붕, 주차장, 아파트, 하수 처리장 등 태양광 발전 설비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이나 산지 같은 곳에서는 친환경 시설을 반가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일까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겠다고 설치한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 설비들이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부작용도 맞는다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재생에너지의 어떤 확대 양상을 보면은 너무 이제 그 수익성만을 추구하다 보면서 재생에너지 시설이 너무 과대하게 이제 확대가 되고요. 너무 대규모화되고 있는 문제점. 너무 대규모화된다는 의미는 재생에너지 시설 역시 이제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규모 좀 개발로 인해서 이런 산림 훼손이라든지 뭐 산지 뭐 이런 생태계 훼손 이런 것들이 지금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쓰자는 건데 오히려 자연을 망치고 있다니 어찌된 일일까요? 예, 여기는 이제 아가샤 이동을 끝내고 아가샤 꿀 채취를 하고 여기에 이제 그 봉사라고 이제 여기에 벌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아, 양봉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벌통도 안 보이고 벌도 안 보입니다. 이제 그 벌이가 쏘림 현상이 풍력발전소 저기 있으면서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쏠리고 있고 또 그렇게 이제 그 쏠리는 현상은 꿀벌이가 자기 집을 못 찾고 다른 집으로 이제 침범하게 되어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영역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개체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벌들은 사라지고 꿀통은 채워지지 못한 상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벌이가 건강한 벌 같으면 이렇게 가득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면 이 벌통 한 통에 5만에서 6만 마리가 꽉 찰 수도 있습니다. 농가와 지나치게 가까운 곳에 풍력발전소가 세워졌고 풍력발전소의 회전 날개가 돌아가며 생기는 소음과 저주파 때문에 생태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도 등장했는데요. 소음과 진동을 감지하는 꿀벌들의 특성상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소음과 진동에도 꿀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우리 그 인간과 꿀벌과의 그 관계는 저기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는 참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관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력 에너지는 무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공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죠. 저기 보이는 회전 날개의 직경이 커질수록 또 풍속이 높을수록 많은 양의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단점이라면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소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저 산능선이 저렇게 무자비하게 깎아가지고 고속도로를 방불케 하는 그런 봉사를 하고 있어요. 풍력 에너지가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라는 건 마을 주민들도 공감하고 있지만 문제는 자연 훼손. 지금 풍력단지로는 4군데가 있고 풍력발전비 개수로는 여기가 88기, 그 설비 용량으로는 220메가와트가 있는데 제주도 전체에 있는 설비 용량의 80%가 이 5km 안에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뒤쪽으로 여기에 또 이제 영양 제2 풍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최고인데 여기다 또 만들겠다는 거는 여기에 이제 마을들이 위치해 있고 그런데 그럼 굉장한 어떤 주민들 삶이나 생활에 그리고 환경적 생태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피해가 이제 예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롭게 설치될 풍력 발전소까지 들어서게 되면 마을이 거의 풍력 발전소에 둘러싸이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고민스러울 것 같은 상황인데요.
마을 주민들은 풍력발전소의 소음도 고민이라고 합니다. 세게 보면은 90에서 80. 지금 현재 바람이 이렇게 이제 그 작게 부는데도 지금 69데시벨에서 60데시벨에서 70데시벨이 나오는데 바람이 강하게 부면은 이제 90 이상의 데시벨이 나와요. 소음이.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한 친환경 에너지 설비가 환경오염으로 이어진 일은 해외에서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 단순히 이제 전기 생산의 가치만을 가지고 풍력단지 입지를 정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나 피해들은 지금 영향 지역에서 이제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주민들 삶의 권리나 그다음에 자연이나 생태에 미치는 영향들을 잘 고려해서 판단해서 풍력 입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부는 산업기계나 풍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대역의 소음도 관리 대상으로 판단하고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가 꼭 필요하고요. 우리 지역의 어떤 자연자원 또는 어떤 주민의 참여성 또는 전력계통과의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어느 지역이 재생에너지 입지로서 가장 바람직한지를 먼저 좀 정하고 그 재생에너지 사업으로부터 다시 그 지역사회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형태로 재생에너지 사업이 개발됐을 때 가장 바람직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의 갈등을 잘 극복해낸 곳도 있습니다. 과거 냄새나는 마을로 불렸던 홍천의 한 오지마을. 축사의 분뇨들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하루라도 냄새 안 맡고 살면 좋겠다라는 게 소원이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 마을이 어떻게 바뀐 걸까요? 별명이 똥통마을이라고 그런 소문도 났었어요. 근데 지금 그 종말 처리장에서 분노 처리냐 뭐 쓰레기 저기냐 음식물 쓰레기냐 막 반입이 되면서 그런데 지금은 이게 냄새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친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거듭난 냄새나던 마을의 대변신. 그 중심에는 친환경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폐기물을 자원화할 수 있도록 마을에 가축분뇨 처리장을 만들어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퇴비와 액비로 재활용하는 건 기본. 그렇게 만들어진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를 도시가스로 정제해 사용하는데 그 결과 마을 가구당 연간 91만 원의 연료비를 절감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시설을 위탁 운영해서 매년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생기고요. 마을 곳곳에 태양광 발전소와 소수력 발전을 통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죠.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벌어들이는 마을 수익만도 엄청나네요. 친환경 에너지 마을로 소문나 관광 수익까지 들어오니 이거야말로 일석삼조 아닐까요? 냄새나던 하수처리장을 친환경 에너지 설비로 바꾸면서 마을 주민 모두가 행복해지고 환경도 살리고 에너지 문제도 해결한 겁니다. 냄새나는 마을이 잘 사는 마을로 대변신! 이게 바로 친환경 에너지 설비의 힘! 이 마을 안에 설치된 친환경 에너지 설비들이 이만큼! 아무래도 가축분뇨 시설이 증설이 되면 가축분뇨가 더 많이 들어와서 더 악취가 나고 그 생활 여건이 더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컸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보다는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좀 줬습니다. 악취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자원화 시설에서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실히 책임지겠다. 그런 부분을 명시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골칫덩어리였던 가축 분뇨 냄새도 이 시설 덕에 싹 사라졌다는데요. 가축 분뇨를 한 군데 모아 바이오가스로 바꿔 재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시설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대지분뇨 80톤, 음식물 20톤을 일일 탱크로를 반입을 하고 있고, 이 반입된 음식물과 가축분뇨를 현기성 소화조에서 30일간 중운 소화를 시키면 소화가스가 발생됩니다. 이 발생된 소화가스를 이 정제시설로 보내서 황이라든가 수분을 제거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도시가스로 판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일 1,900세제곱미터의 도시가스가 생산되는데 670세대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양의 도시가스라고 하네요.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이 도시가스의 일부는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도시가스의 판매에 수익을 올린다고 하는데요. 가축 분뇨에서 만들어진 바이오가스는 퇴액비 자원화 시설에서 비료로 만들어지는데요. 마을에서 발생되는 하수 찌꺼기 20톤, 거기에 톱밥을 섞어서 퇴비로 만드는데 이건 역시 주변 농가에 판매해서 알차게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가 돈이 되고 에너지가 됐네요. 소화액은 액비로 만들어서 관내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수 처리장 공간에 태양광 에너지 설비 시설을 만들어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에너지를 만들고 방류되는 물을 활용해서 수소력 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 정말 획기적인 변화네요. 주민분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전보다는 어쨌든 정주 여건이 많이 좋아진 상태거든요. 악취라든 부분과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저희가 운영상이든 처리 시설이든지 개선이 잘 돼서 그 전보다는 악취가 많이 저감이 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에서는 아까처럼 태양광 발전 수익을 마을에 가져가고, 그다음에 퇴액비 자원화 시설 같은 거를 운영을 해서 마을에 어떤 수익금이 발생돼서 이제 좀 경제적으로 아니면 좀 생활 여건상 이제 살기 좋은 마을이 좀 돼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 사업은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인 폐기물을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로 전환하고 주민들의 기피 시설을 친환경 시설로 탈바꿈시킴으로써 님비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직접 설치한 태양광 설비로 TV를 볼 수 있고 전기를 사용하는 에너지 자립의 삶이 바로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전기수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가스레인지도 인덕션으로 바꿨어요. 이제 건강에 좋으니까. 흐뭇한 얼굴로 뭔가를 또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데요. 보이라고 있어. 난방 보이라. 마을에 설치된 친환경 에너지 설비 덕에 경제적 부담도 덜었다고 합니다. 그때 냄새나고 그래서 당시가 사실은 40세대도 채 못 되던 그 마을이었어요. 작은 마을이었어요. 지금 이거 친환경 마을이 되고부터는 새로 사람들이 전입을 해가지고 지금 70세대가 넘는 동네로 커지고 있다고. 낙후된 농촌 오지 마을이 친환경 에너지 설비를 통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에너지, 환경, 농촌 문제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은 혁신적인 변화. 그 중심에 친환경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힘을 있는 그대로 에너지로 사용하는 방법, 이미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공간적인 여유가 없는 대도시나 자연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사는 도시인들에게는 어쩌면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자연이라는 것이 꼭 산과 강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과학의 힘으로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를 실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에서는 조금 특별한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빛을 이용해 새로운 에너지원을 얻는 기술을 시험해보고 있는데요. 바로 식물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을 응용해 인공적으로 에너지나 화합물을 얻어내는 인공광합성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실리콘과 같은 반도체를 검게 처리하면
빛의 흡수율이 일반적인 실리콘보다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블랙 실리콘을 물속에 집어넣은 후 반응을 돕기 위해 전극을 연결해 줍니다. 그런 다음 약간의 전기를 흘려주면서 빛을 쬐어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리콘 표면에는 작은 기포가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수소. 인공광합성 기술을 이용 약간의 전기와 빛을 통해 수소 화합물을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들, CO2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인류가에게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물질을 이용을 해서 저감을 시키면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만들 수 있으니까 경제적인 어떤 이득도 얻고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식물이 빛을 받으면 이산화탄소를 에너지로 바꾸는 광합성 작용. 이것을 모방해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것인데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모방하는 이 같은 기술은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이제는 점차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 응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 작물연구소입니다. 이곳에서 꽃으로 차를 달리게 하고 바이오에너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분을 만나봤습니다. 저희 바이오에너지 작물연구소는 2008년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바이오 에탄올 그리고 바이오 디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연구소에서는 바이오 디젤 원료가 되는 유채도 맞습니다. 유채꽃으로 바이오 디젤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유채꽃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에서 바이오 디젤을 만들어내는 거죠. 유채꽃이 바이오매스가 되는 겁니다. 바이오매스는 식물이나 미생물 등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생명체로 살아있는 유기체뿐만 아니라 동물의 배설물 등 대사활동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곡물, 사탕수수, 낙엽, 가축의 분뇨 이런 것도 모두 바이오매스에 해당하죠. 이 바이오매스에서 얻는 연료를 바탕으로 바이오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또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화석 연료 비율이 거의 85%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한 세대가 지나게 되면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지금도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온전을 감소하는 추세이고 대신에 바이오에너지를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역전돼서 거의 85% 이상은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연구 개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온갖 폐기물이 에너지가 될 수 있고 물과 적절한 온도 조건만 맞으면 지구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바이오매스를 사용했는데요. 미국은 옥수수, 콩, 버드나무, 수수. 유럽은 유채, 밀, 사탕무. 인도는 자트로파라는 나무에서. 중국은 수수, 카사바에서 원료를 추출해 사용했었죠. 하지만 식량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작물로 바이오에너지를 개발할 경우 현재까지도 굶주리고 있는 인류가 작물로 경쟁을 벌여야 할 수도 있어 이제는 먹지 않는 식물을 원료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유채꽃이 바이오매스 원료 1세대였다면 바이오매스 원료 2세대로 등장한 건 바로 이 억새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많고 많은 풀 중에 왜 하필 억새죠? 현재 억새 같은 경우는 1헥타르당 단위 면적 헥타르당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 약 10톤에서 30톤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볏짚을 생각한다면
볏짚은 거의 뭐 5톤, 10톤 이하이기 때문에 거의 2배 이상 또는 그 이상의 그 수확량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억새 같은 경우는 그 여러 해 살이 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다년생 작물로서 그 매년 경작해야 되는 경작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그 외에 비료라든지 이런 그 투입되는 원료 비용이 획기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가 억새를 선택했고요. 그래서 이 억새를 이용한다면은 보다 경제적인 이런 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이 연구소에서는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가 되는 억새를 직접 키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딱 봐도 이 억새 뭔가 예사롭지 않죠? 낯질도 힘들어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억새는 바로 거대 억새라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억새 중에서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가장 좋은 품종이라고 하네요. 보통 억새보다 2배나 큰 이 거대 억새는 바이오 에탄올 공정실로 옮겨지는데요. 사람 키를 훌쩍 넘기는 이 억새를 잘게 잘라주는 게 우선이라고 합니다. 뿌리 빼고는 모조리 다 사용할 수 있어 효율 만점이라고 하는데요. 잘게 잘려졌던 억새는 곱게 분쇄되어 가루화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가루화된 억새가 효소가 된 탱크 속으로 옮겨집니다. 섬유질만을 먼저 추출하고요. 추출된 섬유질을 먼저 이 탱크에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 탱크에서는 효소를 통해서 50도에서 반응을 시키게 되면 이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아하, 이 탱크가 바로 핵심 설비군요. 거대 억새의 섬유질을 추출해서 증류 공정을 거치고 나면 억새로 만든 바이오 에탄올 탄생. 저희가 증류 공정을 거치게 되면 에탄올만을 이렇게 농축하게 됩니다. 현재는 95% 정도 에탄올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다음 탈수 공정으로 나머지 5%에 해당되는 수분을 제거하면 이제 실제로 바이오 에탄올로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95% 농도의 에탄올이군요. 바이오 디젤은 바이오매스의 한 종류인 식물성 기름으로 유채꽃이나 억새 등에서 만들어지는데요. 100% 바이오 디젤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일반 경유와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바이오 디젤 1kg 사용 시 경유에 비해 3.2kg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경우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바이오 에너지 개발에 주력했고 그 결과 1970년대 80%였던 석유 의존도를 지금은 30%로 낮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사람의 똥으로 달리는 버스도 등장했습니다. 가능하냐고요? 그럼요. 사람이나 동물의 배설물도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가 되니까요. 독일의 작은 마을 델타하임. 이곳은 신재생에너지 마을인데요. 마을에 필요한 전기나 난방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등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곳입니다. 가축을 키워 나오는 분뇨를 버리지 않고 활용하는 바이오가스 시설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곳을 통해 바이오가스를 마을에서 직접 생산해 사용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마을입니다. 독일은 성공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인데요. 여러 에너지 활용 중 재생에너지는 무려 36%,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운영 중이던 원전 17곳을 없애고 원자력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 그 비율을 40%까지 올리고 2050년에는 무려 80%까지 올리는 원대한 에너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된다면 2050년경에는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같은 문제들은 모두 해결되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늘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났는데요. 여러분, 이동하는 교통수단 가운데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비행기입니다. 유럽 환경청의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와 기차, 자동차 등 교통수단 중에서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은 바로 항공기라고 하는데요. 승객 한 명이 1km를 이동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기차는 14g, 자동차는 104g, 항공기를 타고 이동할 때는 자동차의 2배인 285g, 기차보다 무려 20배 정도나 많다고 합니다. 전 세계 민간 항공기의 운항으로 연간 7억 8,1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됐다고 하는데 같은 기간 전체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360억 톤가량이라고 합니다. 항공기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화석연료보다 탄소 배출이 적은 바이오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 요즘 추세. 바이오매스의 종류도 여러 가지라 사용된 바이오연료의 종류도 여러 가지. 환경도 아끼고 골라 쓸 수 있는 즐거움도 맘껏 누리고 싶네요. 국내 국적기도 녹색 비행의 날을 맞아 바이오연료를 혼합한 항공유를 사용해 운항했는데요. 하지만 기존 항공유보다 2~3배가량 가격이 비싼 것이 흠입니다.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니 언젠가는 저비용 고효율의 바이오연료가 등장하겠죠. 바이오에너지의 원료가 되는 바이오매스는 다양한 살아있는 유기체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폐기물이 되기도 합니다. 쓰레기도 에너지가 된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바로 이것을 사용해 바이오에너지를 만든다는데요. 버려지고 있는 파치먼트를 통해서 지금 펠릿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바로 커피 파치먼트. 커피 생두를 원두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속껍질입니다. 여러분, 커피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좋은 원두를 골라 볶아 추출한 한 잔의 감미로운 에스프레소? 인도네시아의 한 작업장. 수확한 커피 생두를 벗겨내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렇게 커피 생두에서 파치먼트라고 불리는 속껍질을 벗겨내고 나면 우리가 마시는 커피 원두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벗겨진 파치먼트는 어디로 갈까요? 원래대로라면 버려져야 할 커피 생두의 속껍질. 하지만 쓰레기가 아닌 에너지원으로 변신해서 고체 연료인 펠릿이 되어 재등장했습니다. 목재 펠릿 같은 경우에는 리그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리그닌이라는 게 이제 목재끼리 붙을 수 있게 접착 성분이 있는 성분인데 그 부분이 연소되었을 때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파치먼트 펠릿 같은 경우에는 100% 파치먼트만을 활용하여 펠릿을 만들기 때문에 목재 펠릿에 비해 리그닌 함유량이 적고 낮은 중금속 함유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커피 파치먼트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만든 이 회사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특허증도 가득입니다. 폐기물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바이오 에너지의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이 회사는 바이오매스 시장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등 여러 커피 생산국과 커피 가공업체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불에 태워 전량 폐기해야 했던 커피 파치먼트를 펠릿으로 가공하면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커피 생산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커피 파치먼트도 연간 200만에서 250만 톤이나 돼 시장 가능성도 무궁무진합니다. 커피 파치먼트를 폐기하는 걸 본 바리스타가 쓰레기가 에너지가 된다는 걸 깨닫고 직접 창업에 나선 회사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인도네시아 장관이 직접 나서 방문하고 관심을 보일 정도로 핫한 에너지 회사가 되었답니다.
이 모든 게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연구에 매진한 결과가 아닐까요? 지금 연수하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저희가 지금 보일러를 개발할 건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주입하는 공기의 양을 늘린다든지 혹은 아니면은 안에 열을 버틸 수 있는 간판을 조금 다르게 해본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한번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재료에 나오는 수분이라는 이런 걸 좀 더 함량을 좀 더 낮춰서 좀 더 건조하게 만들어서 하는 방법은 좀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커피 파치먼트의 경우 열량은 약 4,000kcal 정도로 목재 펠릿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는데 가격은 더 저렴해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계속되는 연구 개발과 고민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에너지 수출 사업 육성 기업으로도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바이오 에너지를 아이템으로 회사를 창업하고 버려지는 쓰레기에서 가능성을 찾아낸 사람들. 이들의 도전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자원이라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가 되어야 되고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저희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자원들로는 그 자원의 한계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되었던 폐기물을 활용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이제는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그리고 그것이 지구와 공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것들에서 에너지의 가능성을 찾는 노력은 여러 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버려지는 찌꺼기, 커피박도 바이오 에너지 분야에서는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의 원료로 볼 수 있죠. 커피박에는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질소, 인산, 칼륨 등이 풍부하여 퇴비 원료와 9:1 비율로 섞어 사용하면 유기질 함량이 높은 퇴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스타벅스는 커피박을 양질의 친환경 커피 퇴비로 재활용하고 이를 우리 농가에 다시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2016년 4월 업계 최초로 환경부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협력하여 전국에서 발생되는 커피박을 전문 수거업체를 통해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에 발생된 커피박의 97%인 5,500톤 이상을 재활용하였습니다. 참, 기본적으로 에너지로 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같은 것들은 배출하지 않는 게 우선이겠죠. 쓰레기를 그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쓰여지는 자원으로 보고자 하는 노력은 기업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 문제일 겁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자 지난해 9월 종이 빨대를 100개 매장에서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얻게 된 고객 여러분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종이 빨대의 품질을 업그레이드하여 11월에는 종이 빨대와 빨대 없는 리드를 전국 매장에 확대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126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가 균형을 이룰 때 지속 가능하고 발전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바이오 에너지 연구 개발이 향후 재생에너지에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바로 키스트의 청정에너지 연구센터. 이곳은 바이오 연료의 상용화를 위해 끊임없는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바이오 에탄올 시험 공장을 설립해 상용화 실험에 나서 이슈가 되기도 했죠. 보통 미래 에너지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그 탄소를 줄이는 방법.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줄일 때 탄소 줄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보통 보면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르죠. 신재생 에너지의 태양광이나 풍력을 보통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태양광과 풍력은 전기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근데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는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 연료를 포함해서 화학물질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석연료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현저하게 낮고
재생성이 있어 원료 고갈 문제가 없는 무한한 에너지원, 바이오 에너지. 열, 전기는 물론 난방, 수송연료에 이르기까지 활용도가 높아 다양한 원료들로 연구 개발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 에너지 중에 특히는 이제 바이오 연료라고 얘기하면 1세대라고 그래서 식용을 이용한 것들이 지금 상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먹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2세대가 우리가 풀과 나무와 같은 그런 이제 초봉계, 목질계를 이용하는데 그건 아직 상업화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을 보면 그 전체가 100이라고 보면 한 15 내지 20%밖에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정하고 무한한 바이오 에너지. 하지만 부피에 비해 열량이 적고 사용이 불편하다는 바이오 에너지의 단점을 극복한 제3세대 바이오매스 원료가 등장했죠. 바로 해양 미세조류입니다. 미세조류는 단세포로 이루어져 현미경으로만 관찰되는 광합성을 하는 식물인데요. 바다에서 지질 함량이 높은 것을 선별해 육상에서 배양하고 다시 바다에서 배양, 건조해 지질을 추출하는데 이 변화 과정에서 바이오 디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미세조류가 연간 1에이커, 즉 약 1224평에서 생산하는 바이오 연료의 양은 약 2500갤런, 약 9464리터로 대두를 이용한 바이오 연료 생산량 48갤런,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 연료 18갤런보다 훨씬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세조류는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와 폐수에 존재하는 영양 염류들을 흡수하는데 이 결과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는 효과도 덤으로 얻게 되는 거죠. 미세조류에서 얻어지는 에너지들은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데요. 바이오 에탄올을 차량의 연료로 사용해 주행 실험을 하기도 했죠. 자연과 생명으로부터 얻는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에너지들이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더 경제적이고 또 더 매력적인 에너지가 될 겁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2부에서도 우리의 삶을 바꿀 새로운 에너지를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